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11월 16일 오늘 수능일 목요일입니다. 네, 어제 웜에 신박 찍고 공항으로 불이 나게 택시를 타고 가다가 11시 35분 비행기인 줄 알았더니 11시 25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를 놓쳐서 서울역으로 가서 또 서울역 도착했는데 또 기차 놓치고 그 다음 기차 타고 뭐 난리를 쳤었는데 그래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막 저 자신에 대해서 참 많이 욕을 했습니다. 에휴, 너는 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분이거든요. 뭐 국제선 타실 때는 거의 3시간 전, 국내선 타실 때도 거의 2시간 전에 가 계시는데 국내선 타면서 20분 전에 도착했으니까 비행기를 탈 수가 없죠. 그런 거 보면 참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많은데 어제 참 저의 용기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인한 턱이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돼 있고 뭐 강영현 이사의 장점도 인정하고 포용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대단한 대인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저 보면 세상 부러울 거 없는 사람 같다라고도 누가 예전에 뭐 후배가 얘기한 적이 있어서 제가 정말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 줄 아냐라고. 그게 한 25년 된 것 같은데요. 남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 근본적인 저의 어떤 동기는 뭘까 보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열등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제가 열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웬만하면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참 공부도 많이 하셨고 야 저런 것까지도 분석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3프로 방송 우리 그 김영렬 센터장 있잖아요. 김영렬 센터장이 옛날에 한투 증권에 있었거든요. 한투 20년 전에 제가 뭐 선물옵션 한창 했던 2002년, 3년, 4년 요때도 매일 아침에 6시 반 되면 환경 와우 TV에서 김영렬 그때 대리였죠. 거기서 미국 시장 정리해서 얘기를 해줬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내년 시장을 1900에서 2500 본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료는 어젯밤에 한 새벽 2시까지 쭉 보긴 했는데 오늘 가서도 이래 물어보고 방송 끝나고도 얘기도 좀 하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 좀 제대로 보시긴 했어요. 제가 턱이 거의 사각턱이잖아요. 보면 이 사각턱이라서 턱이 강하면 뭐가 좋으냐면 맷집이 강합니다. 맷집.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그 복싱 배우러도 막 다니고 했었거든요. 보면 이 맷집이 강한데 제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것도 보면 그런 열등감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좀 잘 듣고 그 다음에 맷집이 강해서 2008년, 2001년 9.11 테러 뭐 다 겪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때 그걸 다 겪으면서도 이제 버틴 거죠. 맷집이 강해가지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강한 턱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다른 분들의 말씀을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은 뭐냐면요. 뭐 저는 우리 회사 직원들 있잖아요. 최일호 상무, 문지효 이사, 왕설량 이사 뭐 쭉 해가지고 남궁재훈 대리, 오우석 대리, 왕정 차장 보면 다 각자 굉장한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 있어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업계의 어떤 회사보다도 우리 회사만의 그런 똘똘 뭉쳐서 조직력이죠, 조직력. 제가 축구 다니다 보면 정말 조직력이 강한 팀이 있어요. 특출나게 한두 명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다른 조직력이 안 받쳐지는 팀은 의외로 뭐 국가대표 선수가 들어와 있어도 3대빵, 4대빵, 5대빵 진 적도 있었네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단단하게 조직력이 탄탄한 팀이 실제로 축구를 해보면 이기기 힘들고 되게 단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의 약간 좀 든든한 뒷배가 되고, 그게 이제 저로 하여금 또 이 업계에서 이 험난하잖아요. 주식시장 해보시니까 그죠? 참 험난하지 않습니까?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이 매일 아침 모닝 브리프도 해드리고 신문도 읽어드리고 52주 신고가도 하면서 저희의 기운을 우리 채슬리 TV, 이제 이름 바뀌었죠. 채슬리 TV의 구독자분들이 이 기운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자, 배터리 업계에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거든요. 업체 가동률이 뒷걸음질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에는 뭐 생산시설 설비 뭐 합작 투자 이런 거 취소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국내 배터리 업계 1, 2위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지난 3분기 공장 가동률이 일제히 뚝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사업장 평균 가동률은 올 들어서 3분기까지 내리 하락했고, SK온 가동률도 반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 공격적인 투자로 생산 역량 확장에 힘써온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재고가 쌓이자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이다.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생산 투자 속도 조절이 본격화하면서 배터리 업계의 가동률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네. SK온이 지금 94.9, 95%면 상당히 가동률이 높은데요. 반면에 LG엔솔이 77.7 올 1분기에 하다가 지금 72.9까지 떨어졌네요. 이 이유가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와 소형 전지의 가동률을 합산한 수치인데, 전기차 배터리만 생산하는 SK온의 가동률은 그렇네요. SK온은 전기차용 대형 배터리만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그동안에 기존에 했었던 핸드폰용 모바일 기기, 노트북 등등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합치다 보니까 72.9니까 오히려 SK온처럼 2차 전지 대형 배터리만 하는 회사 가동률을 봐야 되겠네요. 올해 공장 가동률이 하락한 것은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인데, 폭스바겐 그리고 GM, 포드 등 거의 모든 주요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엔솔은 유럽, 미국 시장에 전기차 재고가 쌓이자 덩달아 배터리 생산 조정에 나섰다. LG엔솔은 올 하반기 전후로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시설인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을 낮추기 시작했네요. 근데 폴란드 공장이 세계 최대 생산 캐파인가 봅니다. 전기차 감산에 나선 폭스바겐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인데, 2년 전만 해도 월 1000대 안팎이었던 폭스바겐의 전기차 ID 시리즈 재고는 올 들어서 9월까지 월 평균 4000대로 급증을 했고, 회사 관계자는 수요처의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시장에서도 경고등이 켜졌는데, 자동차 데이터 회사인 클라우드 시어리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딜러의 평균 전기차 재고량은 올 초에 36일치에서 9월에 80일치로 급증을 했네요.
올 초 36일 치면 사실 평균 재고량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만드는 족족 다 팔렸다고 보면 지금 9일이 80일, 거의 3개월치인데 그죠? GM 포드 등은 올해 출시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신차 생산을 연기하고 신규 투자도 줄이기로 했다고 돼 있고, 그 여파로 LG엔솔과 SK온은 최근 미국 내 공장 인력 구조 조정과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중대형 전지 가동률을 공개하지 않는 SDI는 올해 가동률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SDI 관계자는 고객사의 재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SDI가 요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캐파 확장을 좀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동률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린 회사보다는 좀 상황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배터리 판가가 떨어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구매를 늦추고 있는 점도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량 조절에 들어간 요인이고요.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튬과 니켈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배터리 셀 가격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완성차 업체들이 주문량을 조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격이 뻔히 떨어질 게 보이니까 오히려 주문을 좀 밀어놨다가 골드만삭스는 올해 킬로와트 시당 152.5달러였던 배터리 팩 가격이 내년에 120.4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좀 늦추면 늦출수록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만드는 족족 그게 다 뭐 손실이 났다 보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큰 원가 부담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 좀 떨어지고 나서 더 생산하자 이럴 수도 있겠다 그죠? K배터리 3사는 이번 숨고르기 국면을 핵심 소재 내재화와 신규 기술 개발 등 내실을 기할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고, 삼성 SDI는 자회사인 STM을 통해서 울산 공장 양극재 내재화율을 높이기로 했다네요. STM은 지난 14일 양극재 생산 라인 시설에 4,125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SDI가 에코프로 BM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 비중 높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네요. 그러네요. 에코프로가 SDI에 납품을 했는데 지금 양극재 내재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극재 생산 라인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자체 생산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SK온은 15일 독일 바스프와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고 양극재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 글로벌하게 최근 20년간의 트렌드가 내재화보다는 아웃소싱을 하는 추세였잖아요. 웬만하면 아웃소싱. 우리가 기업들도 보면 월급 주는 회사 있잖아요. 제가 그때 8년도에 미국에서 인턴을 한 4개월 했었거든요. 펀드 평가하는 리플 어널리티컬 서비스라는 회사였는데 그랬더니 처음에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월급이 아니라 거기는 주급이죠, 주급. 네, 주급으로 나갈 건데 그 페이롤 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해서 월급을 주는 것도 외주를 주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업이 그런 인력들을 다 갖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외주 주는 게 더 비용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데 내재화를 시키려고 했다는 말은 에코프로 BM 같은 그런 양극재 회사에서 워낙 이제 물건을 달라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약간 가격을 원하는 대로 안 맞춰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셀 메이커들이 그러면 우리가 내재화 시킬게라고 약간은 이 기싸움 하는 것도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추측입니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낙 2차 전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계속 조금 팔로우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물가 꺾이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솔솔 나온다. 네. 오늘 아침 김영렬 센터장도 내년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던데요. 일단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게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나서 보통 1년에서 2년 뭐 빠르면 한 6개월 뒤에도 오기도 하는데 항상 좀 하드 랜딩이 왔었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고물가가 실제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이런 게 최근에 자동차 판매 둔화 뭐 이런 거에도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긴 봐야 됩니다. 10월 CPI 둔화에 정신을 환호했는데 월가는 긴축 사실상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사를 좀 쭉 보면요. 데이빗 메리클 골드만삭스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과의 힘겨운 싸움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면서 전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CPI 상승률이 계절 조정 기준 전월과 같았기 때문이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월보다 더 오르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3.2% 오르는데 그쳤고 9월 상승률인 3.7%보다는 낮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10월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오르며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PI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투자자들은 페드가 사실상 금리 동결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는 걸 넘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고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급등을 했죠. 시장은. 자, BNP 파리바는 10월 CPI는 완전한 디스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를 했고 디스인플레이션은 아시겠지만 물가가 오르긴 하는데 그 올라가는 폭이 계속 지금 줄어드는 부분을 말을 합니다. 뜻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샴의 법칙. 야, 이 샴의 법칙도 한 수십 번 듣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또 까먹습니다. 자, 샴의 법칙을 언급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샴의 법칙에 따르면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다. 현재 3개월 실업률 평균은 3.83%로 지난 1년 최저치인 3.5%와 0.33%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0.33%포인트 차는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40%로 추정되는 수치다라고 하네요.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년 최저치 52주 신저가 하듯이 52주 신저가에 해당되는 신저치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라고 그렇게 하는 법칙이네요. 근데 현재 3개월 최근에 3.9를 찍었죠. 그래서 3개월 평균 실업률이 3.83인데 최저치 3.5하고는 0.33 차이가 나는데 이 실업률이 저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4% 올해인가 4.4까지도 봤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4.4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4.0, 4.1 찍으면 3.9가 있고 그 다음에 4.0, 4.1 해서 4.0이 되는 순간 그러면 0.5포인트 차가 나면서 경기 침체로 보는 거네요. 네, 샴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미국보다 높아진 한국 물가 상승률, 가격 인상 억누르는 정책의 한계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달 한미 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전이 됐네요.
한국식 물가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우리는 3.8이었네요. 3.8%로 2017년 8월 이후 6년 2개월 만에 미국보다 높아졌네요. 2017년 8월이면 그때 장이 한창 뜨거웠을 텐데 전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에 비해서 0.5%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를 했죠. 자, 지난해 미국의 물가 고점은 6월 달에 9.1을 기록을 했었고요. 한국은 고점이 6.3%,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도 거의 2.8% 높았었네요, 미국이. 하지만 연 0에서 0.25%였던 기준금리를 미국이 5.5% 높이는 등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올해 6월 물가 상승률이 3%를 찍었었죠. 3 찍었다가 3.7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요 CPI 관련해서 오늘 아침 그 김영현 센터장하고 같이 출연했던 그 방송에 제가 그 과거 1980년대 CPI 추세랑 지금 추세랑 거의 뭐 똑같은 궤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내년도 CPI가 어떤 식으로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1981년 2년 CPI 차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니면 프레드 들어가셔서 이래 찾아보셔도 되는데 오늘 방송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3프로TV 오늘 아침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달리 한국은 7월 저점 2.3%를 찍은 뒤에 지금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도 미국처럼 금리를 올렸지만 가계부채 우려 등으로 인해서 올해 1월 달에 연 3.25%에서 3.5로 올린 것으로 인상을 멈췄죠. 1월 달에 마지막 인상을 했고 계속 3.5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 할당 관세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하는 등 정부 주도의 물가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로 라면값도 좀 내려라라고도 하고 물가 관리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자, 일각에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빠르게 상품 가격에 반영한 미국이 고점이 높았던 대신 안정 국면도 빠르게 찾아왔다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억누른 한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수입 물가 상승률은 41.7%로 미국 12.4%의 3배 이상이었지만 전체 물가 상승률은 되레 한국이 낮았다. 그만큼 앞으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다는 의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별 기업에 대한 물가 통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높은 이유는 환율 때문이죠. 환율. 미국은 엄청난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거의 수입이잖아요. 수입 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달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즘 밥 먹을 때마다 9,000원짜리 부추된장 먹으러 가면 9,000원 우리나라 돈은 7달러다 7달러. 얼마 전에도 같이 그때도 교보증권 멤버들하고 먹었네요. 밥 먹으면서 이 부추된장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데 미국 사람 기준으로는 7달러에다가 우리는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금도 없고 팁도 없고 근데 7달러.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강달러로 인해서 실제 수입 물가가 낮춰지고 물가 상승이 다른 우리나라랑도 비교가 많이 되죠. 근데 우리는 1,300원 환율로 기름도 수입을 해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물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내년 상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CPI가 떨어지면 페드의 금리를 낮추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기 전에 10년물이 알아서 먼저 빠질 거거든요. 빠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4, 116 거의 갔다가 104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100을 깨면서 20년 평균이 한 96 정도 되니까요. 네, 96까지 떨어지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한 1250원, 1200원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유가가 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도 빠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하면 네,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106년 전에 큰 코 다친 미국 아주 잘못됐다. 사라진 세금의 정체라고 돼 있는데 지난해 3월 미국 민주당 의원 12명이 주요 석유 기업에 대해서 횡재세, windfall tax라고 이 횡재세 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 급등으로 대규모 이익을 낸 석유 회사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는 취지이고요. 한동안 의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8개월 만에 다시 공론화됐고요. 작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유가에 관한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인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미국에서 횡재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횡재세 입법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인 게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하지만 그보다 미국 역사가 횡재세는 잘못된 세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게 더 큰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기사 중에 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의 순손익,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인가 그렇죠. BP의 순손익인데 2018년 19년도에 2018년만 하더라도 93억 8천만 달러를 벌었으니까 한 12, 3조 벌었다 그죠. 그러다가 19년도에 40억 달러 그리고 코로나 때 203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203억 달러니까 거의 뭐 25조, 26조 적자가 났는데 21년도에 75억 불 그리고 작년에는 또 25억 불 적자가 났네요. 자, 이런 상황인데 미국의 횡재세와 비슷한 초과 이윤세를 처음 부과한 거는 1차 세계대전 때인 1917년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얘기를 알아놓으면 많이 도움이 되죠.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생산하던 US 스틸과 듀퐁 등의 이익이 1000% 이상 급증한 때였는데 미국이 공식 참전을 선언한 뒤에 전쟁에 투입되는 미국 정부의 자금이 급증한 시점이기도 했고 당시 미국 정치권에서는 군인 징병 외에 부하 소득의 징병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1917년 10월에 미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윤을 내는 기업에 최대 60%의 누진세를 매기기로 했네요. 1년 만에 70억 달러의 세수를 거뒀고 당시 연방정부 재정 수입의 40%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 경제학자인 토마스 애담스는 소득 관련 세금이 생긴 뒤 미국 공공재정의 최대 혁명적 발전이라고 극찬을 했었네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죠. 전쟁 특수가 사라진 뒤 세금 폭탄을 견디지 못한 기업이 하나둘씩 도산하기 시작했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컸다고 합니다. 결국 미 의회는 1921년에 초과 이윤세를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자치를 감춘 횡재세는 2차 세계대전 때인 1940년 재등장을 했는데요.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으로 새로운 백만장자 집단이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전쟁 특수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기업 이익의 90%를 세금으로 걸었다네요. 그러나 90%의 세율은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5년 사라졌다고 합니다. 횡재세가 전시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기름값이 급등한 2차 오일 쇼크 후에도 나왔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80년에 횡재 이윤세 이때도 윈폴 프로핏 텍스를 도입을 했고 1980년 이전 인플레이션 지수와 연동해서 적정가 이상으로 유가가 오를 때 세금을 매겼고요. 유가 상승을 막는다는 취지로 기업의 초과 이익이 아니라
기름값 자체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 1980년대 후반기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세수도 급격히 줄었고요. 적정가를 정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세무당국의 행정적 비용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 큰 폐해는 미 정유회사의 경쟁력 약화였고 횡재 이윤세가 미국 내 석유회사 제품에만 부과되자 미국 석유회사들은 미국 내 원유 판매를 줄였고 횡재 이윤세를 내지 않는 해외 석유회사가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하네요. 소비자들은 더 싼 수입 석유를 선택해서 해외 의존도만 올라갔고 1980년 3%이던 미국 내 수입유 비중이 8년 만에 13%로 상승을 했네요. 완전히 실패한 세금이라는 비판이 확산을 하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8년 횡재 이윤세를 없앴다고 합니다. 1979년에서 83년 조금 헷갈리네요. 레이건 대통령은 카트 대통령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시죠. 77년에서 아마 81년간인가 카트 대통령이 연임을 하지 못하시고 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하고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또다시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가 4년 하셨고 그죠. 그러고 나서 빌 클린턴으로 바뀌어서 8년 동안 90년대 했고 카트 대통령 시절이었고 이때 이제 폴 볼커가 1979년 8월 달에 취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뭐 금리도 올리고 근데 그때 요런 80년도에 또 횡재세 이런 게 있었네요. 그 역사를 이래 쭉 보다 보니까 참 재밌네요. 1차 세계대전 때 아까 1917년도에도 초과 이윤세 그러면서 17년 18년도에는 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되게 전쟁도 있고 안 좋다가 20년도에 폐지했다고 했는데 1920년부터 29년까지도 로링 트웬티스라고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엄청난 또 호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자꾸만 세금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얻어들이는 수익을 좀 갈취하는 거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 사업 의욕을 꺾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시장에는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 2개가 남았는데요. 머스크하고 나델라 미 거물 CEO들 총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인가요? 계속 헷갈리네요. G10인지 에이펙인지 에이펙이죠. 에이펙 회담을 하고 있는데 기업가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참석을 하는지 이게 좀 약간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좀 줄 수가 있어가지고요. 일론 머스크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 미국 주요 기업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들고 있네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해서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갈등이 완화하면 중국 사업을 다시 확장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고 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CEO 서밋 14일에서 16일에 미국 산업계 거물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머스크와 나델라 외에는 제임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와 데런 우즈 엑슨모빌 CEO 그리고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 등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많은 CEO가 시 주석과의 만찬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고요. 기업인 수백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이 만찬 행사는 15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그러면 했나요? 미국 대표 기업들이 시 주석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미중 관계 경색으로 위축된 중국 사업을 다시 확대하기 위해서인데 IT 기업은 물론 석유, 가스, 금융 등 여러 분야 기업이 양국 정부의 수출입 규제 등으로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시 주석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갈등 완화에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관계 개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거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시 주석은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고 중국은 지난주 미국으로부터 300만 톤 이상의 대두를 구매하면서 화해의 신호를 먼저 보냈죠. 댄 프루돔 플로리다 인터내셔널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산업계 인사들은 시 주석으로부터 미중 관계 해빙의 신호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이는 이번 에이펙 회의에 참석하는 기업 중 상당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이들 기업은 정치적 긴장의 표적이 돼서는 안 되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그때도 에이펙을 앞두고 칠레에서 있기도 했었는데 그때 트럼프랑 또 시 주석이 만날 거다. 만나서 악수를 할 거다 했다가 칠레가 그 회의를 개최를 우리는 못하겠다 하면서 개최가 안 됐고요. 2020년 1월 15일자로 보면 그동안에 미국하고 중국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안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면서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1월하고 2월 달까지 시장이 되게 좋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었죠. 네, 그런 거 보면 이런 움직임 자체가 에이펙 회담에 만약에 이런 화해의 분위기가 없었다면 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건데 네. 그런 정면에서는 2019년 말에서 20년 초 방금 그런 합의 이후에 약간 해빙 분위기가 무드가 좀 더 주식시장에는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37분 네이버 슈퍼컴 얘기입니다. 자, 네이버가 어느 정도의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워런 버핏이 경쟁 우위 그리고 그 경쟁 우위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 우위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네이버 슈퍼컴이 국내는 1위고 세계는 22위라고 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구축한 슈퍼컴퓨터 세종이 세계 슈퍼컴퓨터 중 22위에 올랐는데 국내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슈퍼컴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합니다. 국제 슈퍼컴퓨터 학회가 발표한 글로벌 슈퍼컴 탑 500에 따르면 네이버 세종의 연산 능력은 최대 32.970 페타플롭스라고 하고요. 이 페타플롭스는 초당 1000조 번의 수학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뜻한다. 와, 초당 1000조 번, 네, 100번, 1000번, 10,000번도 아니고 1조 번도 아니고 어떻게 1초에 1000조 번의 수학 연산을 할 수가 있죠? 100위 안에 든 국내 슈퍼컴퓨터는 총 7대가 있는데요.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6대는 모두 직전 발표보다는 순위가 떨어졌고요. 삼성전자의 SSC21이 있고요. 세계 28위고 국내 2위고 그 다음에 기상청의 구루, 마루 그리고 SK텔레콤의 타이탄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누리온 61위 KT의 슈퍼파드가 72위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1위는 뭔가, 그죠? 세계 1위 슈퍼컴은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프론티어가 차지했다고 하네요. 이 프론티어의 최대 연산 능력은 1.194 엑사플롭스. 네? 아까는 페타플롭스였는데 여기는 엑사플롭스네요. 에 달하는데 1초에 100경번의 수학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100경번. 와, 아까는 1000조 번 이것만 하더라도 깜짝 놀랐는데 1000조 다음에 1경이고 그죠? 1경도 아니고 10경도 아니고 100경번의 수학 연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슈퍼컴퓨터 이런 IT의
수준이 정말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네요. 탑 500 중 161대는 미국에 있고 143대는 유럽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이버 슈퍼컴도 세계 22위니까 상당한 수준이다, 그죠?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능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마음 많이 졸이셨을 건데, 네, 수능 결과가 인생을 크게 좌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코비 누구였었죠? 그 코미디언 얘기했었죠. Be nice, work hard. 그러면 너의 인생에 어메이징한 일이 Amazing thing will happen 이라고 해요. 근데 그 두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성실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나이스한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면 네,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워맥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